이 과정에서 한번 좌절이 찾아옵니다. 본인이 가장 집중했던 성남 시립병원 운동, 이게 시의회의 반대로 좌절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식도 하고 시의회를 점거하면서 이렇게 전과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때 청년 이재명은 결심합니다. 내가 성남 시장이 돼서 병원을 지어야겠다.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무명 정치인의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남시장 선거에 들어갔지만 낙선하고 이듬해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47의 나이 2010년도 성남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 공약 이행률 96%, 이 성남시가 한다는 이재명이 한다는 대선 슬로건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보수 정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다가 보수 정치인이 된 계기였던 거죠. 그때 김문수 후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혁명의 시대는 갔다. 그리고 이어진 선거에서요. 보수 정당으로서는 험지인 경기 부천 소사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거들에서도 내리 재선과 3선에 성공하면서 정치 인생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2006년에는요,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는데요. 4년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과 붙어서 유시민 전 장관을 누르고 재선에도 성공합니다. 자신의 고향 상계동에 있는 서울 노원병으로 가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때 맞붙었던 상대가요, 정치적으로는 애증의 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이때 이준석 후보 31.3%의 득표율로 아쉽게 낙선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의 선거, 그 다음 선거까지 내리 낙선을 하면서 이때 마이너스 3선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준석 후보의 정치 행보가 하향하고 있나 싶었지만요. 반전의 계기가 돌아옵니다. 바로 2021년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에 당선된 겁니다. 이때 이준석 후보의 나이가 고작 36살이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굴곡진 인생사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9남매 중 7째로 태어났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말 앳된데요. 어린 시절 이재명 정말 가난했습니다. 공장 6군데를 돌면서 일을 했는데요. 이때 다친 팔 아직도 다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23 사법고시에 합격하면서 이재명의 인생 그래프 위로 올라갑니다. 자신이 공장에서 일했던 이 성남시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성남 시민모임 운동을 하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때 김혜경 여사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번 좌절이 찾아옵니다. 본인이 가장 집중했던 성남 시립병원 운동, 이게 시의회의 반대로 좌절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식도 하고 시의회를 점거하면서 이렇게 전과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때 청년 이재명은 결심합니다. 내가 성남 시장이 돼서 병원을 지어야겠다.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무명 정치인의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남시장 선거에 들어갔지만 낙선하고 이듬해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47의 나이 2010년도 성남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 공약 이행률 96%, 이 성남시가 한다는 이재명이 한다는 대선 슬로건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때 중앙정치에 한번 도전을 했는데요. 2017년도 대선 경선에 나갔지만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지역으로 돌아온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이대로 정치 인생 술술 풀리는가 싶었더니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0.73%포인트 간발의 차이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에 두 번의 체포 위기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두 번째는 이게 가결이 됐죠. 구속 위기에 놓인 이재명 후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사회생합니다. 지난 총선에선 유세 과정에서 피습당하는 사건도 있었죠. 하지만 이때 총선에서 민주당 175석으로 압승하게 됩니다. 이 기세를 몰아 경선 신기록을 세우며 89.77%의 득표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에 아예 못 나올 수도 있게 됐는데요. 이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되면서 대권과도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 대선 3수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의 인생 그래프. 오늘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이재명의 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문수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요, 1951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 하면은 워낙에 운동권으로 유명한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 피가 철철 끓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등학교 때 박정희 전 대통령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가 이 무기정학을 당할 정도였거든요. 이 대학교 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공부를 워낙에 잘해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이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에 더 심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제적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를 바꿔보려는 일념에 자신을 던졌고 그 결과 1980년 이 남영동 대공문실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민중당을 창당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 김문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요, 2년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정당이 해산됐고 이 김문수 후보 이때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보수 정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다가 보수 정치인이 된 계기였던 거죠. 그때 김문수 후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혁명의 시대는 갔다. 그리고 이어진 선거에서요, 보수 정당으로서는 험지인 경기 부천 소사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거들에서도 내리 재선과 3선에 성공하면서 정치 인생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2006년에는요,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는데요. 4년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과 붙어서 유시민 전 장관을 누르고 재선에도 성공합니다. 그렇게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인생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지만 2016년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2016년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보수 텃밭인 이 대구 수성구 갑으로 갔는데요. 여기서 낙선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정치 인생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2018년에는 서울특별시장에도 출마를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이 전광훈 목사와 함께 창당을 하거나 다소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이때부터 아스팔트 보수라는 이미지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다시 중앙 정치 무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김문수 후보로서는 가장 결정적이었을 별의 순간이었을 텐데요. 이 국무위원 전원에게 사과 요구를 했지만 김문수 후보 혼자 앉아서 꼿꼿하게 사과를 거부했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꼿꼿 문수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바로 이때인데요. 이 김문수 후보 바로 이 장면으로 단숨에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56.53%라는 득표율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선출되기도 했고요. 물론 시련은 있었습니다. 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 대선 후보 선출 취소 위기에도 있었지만요. 김문수 후보 끝까지 버텼고요. 결국 극적으로 전당원 투표로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좌우를 넘나들었던 김문수 후보, 그 길에 대통령이 있을지 오늘 밤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요,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올해 만 40세가 됐는데요. 대선 후보 출마 자격이 생기자마자 바로 출마를 선언한 케이스입니다. 이준석 후보는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 과고를 조기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했거든요. 본인이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돌아온 뒤에 이 교육 봉사를 했는데 바로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박근혜 후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전격 발탁됩니다. 이때 나이가요, 이준석 후보 26세에 불과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자신의 고향 상계동에 있는 서울 노원병으로 가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때 맞붙었던 상대가요, 정치적으로는 애증의 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이때 이준석 후보 31.3%의 득표율로 아쉽게 낙선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의 선거, 그 다음 선거까지 내리 낙선을 하면서
이때 마이너스 3선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준석 후보의 정치 행보가 하향하고 있나 싶었지만요. 반전의 계기가 돌아옵니다. 바로 2021년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에 당선된 겁니다. 이때 이준석 후보의 나이가 고작 36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의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맺으면서요. 결국 당대표 직무 정지가 됐고요. 결국 쫓겨나다시피 국민의힘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제3지대로 갔습니다. 2023년 개혁신당을 창당하면서 이 제3지대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그러고는 작년의 일이죠. 2024년 경기 화성시 을로 가서 보란듯이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 제3지대에서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와 내용을 겪기도 했지만요. 이어지는 비상계엄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기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지지율이 낮아서 고전했는데요. 특히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에 발목이 잡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강점이죠. TV토론 이후에는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오늘 만 40세의 나이로 이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로 이뤄질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새 후보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네, 새 후보의 인생 그래프 한번 보셨습니다.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가난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로 들어가고요. 또 소년고등에서 법대생, 인권변호사, 성남시장, 당대표, 그리고 이번에 대선 후보까지란 말이에요. 가장 큰 전환점은 언제였는지 먼저 작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세 후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전화 이후로 네. 만들었다는 게 이제 다 세 사람의 공통점인데 네. 우리 이재명 후보는 네. 한 세 번의 전환점,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야구 글러브 공장에 다니죠. 거기에서 이 가죽 누르는 프레스에 왼쪽 팔이 눌려서 이제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몸으로는 이제 노동을 계속하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로 발길을 돌려서 네. 8개월 공부해서 이 상위 30%에서 0.2% 안에 드는 성적을 내고 이제 중앙대 법대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법대 졸업하자마자 이제 사법고시가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계기는 이제 그 장애를 입은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법연수원에 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만납니다. 거기에 특강을 하러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그걸 계기로 이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죠. 예. 뭐 성적이 검사 판사 할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이제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자기 원래 살던 성남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회활동, 시민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 계기를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성남 시 의료 법인 병원이죠. 성남시 병원 건립 운동을 했는데 그 성남시 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정치에 이제 투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후보로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네. 계기가. 처음엔 장애, 그다음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성남에서 있었던 어떤 정치가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한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변곡점 하나를 꼽는다면? 네, 일단 세 분 모두 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영남과 인연이 있다. 대구, 경북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안동이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영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도 상계동에서 태어나긴 했지만요, 부친 고향이 아마 대구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다 대구 경북인데 대구 경북 특징이 네. 대구 경북 출신 정치인들의 특징이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어디 가도 대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력한 어떤 믿음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 분 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2016년 10월 11월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가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아. 10월 24일에는 이제 그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하면서 이게 그 탄핵 시기가 엄청 커졌는데요. 사실 10월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탄핵 촛불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주말마다 청계광장이나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네. 이 시장은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외쳤거든요. 근데 그때 정치권은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핵까지 얘기해야 되는가? 탄핵까지 얘기하는 거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요.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탄핵하고 구속 얘기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시위를 주도하면서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그 12월 9일 날 통과됐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말대로 다 된 거예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이때 그 기억하시겠지만 손가혁, 즉 손가락 혁명부대라는 전국적 규모의 정치 팬덤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만 명 규모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를 거의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정치 팬덤이었죠. 그리고 이 손가혁은 2017년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그리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여기까지 활동을 하고 해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담을 좀 주지 말자 이런 이제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긴 했지만 이 손가혁이 해산된 뒤에 2022년 대선 직후 대선에서 지고 난 바로 그 다음이죠. 개딸이라는 이제 손가혁보다 수십 배가 큰 새로운 정치 팬덤이 이제 다시 등장을 했고 그 개딸의 힘으로 지금 당선이 위력한 지금 상황까지 왔다. 근데 개딸은 그냥 20대 여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연령별로 보면 40대, 50대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 유권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고 그러면서 팬덤이 생긴 그 영향을 가장 어떤 정치사의 변곡점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팬덤 형성 과정은요. 저희가 이게 그 사회과학적으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만큼 강력하게 그리고 그 최단 시간 안에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 출발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를 주도한 2016년 11월 경이었고 그때 이제 손가혁이라는 최초의 팬덤이 탄생을 했다. 이것이 이제 개딸로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궁금합니다. 김문수 후보도 노동운동의 전설로 불렸다가 전향하면서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극과 극으로 바뀌는 게 가능한 겁니까? 작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김문수 후보도 간략하게 한 3번의 변곡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그 1970년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 전태일 열사가 이제 분신한 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그걸 보고 이제 노동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옥도 한 2년 반 갔다 오고 한 7년간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1994년에 이제 두 번째 계기를 맞게 되는데 이제 김영삼의 민자당에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죠. 이게 변신이라고 그럴지 변절이라고 그럴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향을 합니다. 네. 전향을 해서 내리 아까 우리 저기서도 보였지만 3선 국회의원을 하고 2번의 경기도지사를 하죠. 이제 그러다가 그 2016년 18년에 아주 그 내리 선거에서 집니다. 대구 수성에 가서 김부겸 의원한테 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한테 지면서 거의 이제 그 바닥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2020년에 세 번째 계기를 맞는데 그게 이제 자유통일당, 우리 저 정광훈 목사랑 같이 이제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면서 어떤 그 구구 성향의 어떤 이제 보수 정치인으로 또 한번 변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지금 여기 이제 대통령 후보로까지 오지 않았나. 네. 선거운동 기간에 그런 장면도 화제가 됐었어요. 이제 뭐 턱걸이라든지 운동 능력을 과시하는 장면에서 왜 이렇게 운동을 잘하냐 이런 질문에 운동권이라서 그렇다 이런 대답도 했었는데 사실 뭐 이런 체력적인 면모보다도 수많은 그 급진적인 정치 노선 변화 속에서도 이 투사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의 경우 가장 정치적인 장면은
작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때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영교 의원이 이제 그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을 다 일으켜 세웠어요. 예. 이렇게 세워서 당장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 좀 전에 보신 영상처럼 김문수 후보는 앉아서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 버틴 이유가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3차 토론회 때 얘기를 했죠. 버틴 이유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찬성해서 버틴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의 어떤 그 폭력적인 요구,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관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사과해라. 이런 요구 자체에 대해서 본인은 저항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저는 김문수 후보의 12월 11일 장면이 오늘날의 대선 후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그날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김문수 후보의 차기 주자 지지율은 대략 1, 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당히 멀리 가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 이때를 계기로 보수층 내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어떤 대선 후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영남이라든지 충청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광주와 전라에서 그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4050에서 그 지지율이 형성이 돼서 대선 후보가 된 경우인데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구 경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 사건을 계기로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고 1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된, 그런 네. 경우가 됐는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뭐 비상계엄을 찬성했다 이래서 좋아한 건 전혀 네. 아니고요. 민주당의 어떤 폭력적인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섰다 이런 점을 평가한 겁니다. 네, 이준석 후보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준석 후보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과거 조기 졸업하고 하버드까지 가고 결국 뭐 박근혜 퀴즈로 정계 입문해서 국민의힘 최연소 당대표 그리고 최연소 대권 도전까지 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가장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던 거.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하나.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따라서 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1년씩 해외 생활을 합니다. 결국 그게 하버드까지 가게 하고 하버드 출신이어서 박근혜 퀴즈가 되고 그게 결국은 당대표가 되고 후보까지 가는 그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나만. 2022년 10월 6일 장면인데요. 네. 이때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이 비대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에서 해임한 사건이죠. 당대표 해임.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 투쟁을 통해서 결국은 2024년 1월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오늘까지 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